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기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는 건물의 하중을 집안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이 지중구조 부분을 기초라고 하는데, 자, 기초는 기초판 형식에 따라서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기둥 하나에 기초판이 하나 있는 형태가 바로 독립기초가 됩니다. 자, 이 독립기초는 일반적으로 이 지내력이 큰 집안에 적합합니다. 지내력이 보통 큰 집안에 적합합니다. 그러면 지내력이 적은 집안에 부적합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기초는 간단히 알아두시면서 여기에다가 보통 이 독립기초는 부동치마 우려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지중을 강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지중보 기초부를 갖다가 크게 설치해서 강하게 잡아줘서 이 부동치마를 방지하는 형태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 복합기초는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기둥을 그 그림 보시면 이 복합기초가 나올 겁니다. 복합기초가. 그래서 아니면 그 기초판 형식에 따라 분류해서의 복합기초죠. 그래서 이 복합기초는 보통 기둥의 배치 문제로 발생합니다. 기둥의 배치 때문에 이 복합기초가 형성이 됩니다.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가 하면 이 복합기초는 기둥이 이제 근접해 있습니다. 가깝게 있습니다. 기둥의 배치가. 기둥이 너무 가깝게 배치되다 보니까 기초판을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 복합기초입니다. 아니면 인접대지 경계선에 가까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경계선. 자, 이 대지 경계선에 기둥이 가깝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기둥에 가깝게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 현재 이 독립기초를 만들 땅에 여지가 없는 경우야. 이 독립기초 만들 여지가 없어요. 독립기초를 만들 여지가 없는 거야. 여지가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기초를 갖다가 이렇게 설계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다리꼴 모양으로 설치해서 이 사다리꼴의 무게중심의 2개에서 내려오는 기둥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복합기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속기초는 보통 이 조적조의 기초에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벽도는 일렬에 이 기둥을 우리가 받쳐주는 기초를 연속기초라고도 하고 또는 줄기초라고도 칭해집니다. 줄기초로 칭하는데, 그러면 이 연속기초, 줄기초는 바로 이 조적조의 기초가 됩니다. 조적조의 기초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조적조의 기초가 연속기초 형태로 많이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 조적조의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연속기초는 어느 경우인가 하면, 자, 이 지내력이 작아 독립기초가 알맞이 부적합할 때도 씁니다. 지내력이 적어서 이 독립기초가 알맞지 않는 경우, 독립기초가 부적합할 때, 이때 우리가 이 기초판의 면적을 늘려주는 형태가 바로 연속기초, 줄기초의 개념입니다. 자, 온통기초는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얘를 천면기초라고도 하고요. 또는 매트기초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보통 이 도심지 연약지반이라든지 연약지반이나 또는 저런 부분에 사용합니다. 자, 보통 5층 건물 짓기에는 지내력이 충분한데, 자, 우리가 초고층을 50층 짓기에는 하중에 비해서 지내력이 적은 경우, 하중에 비해서 이 지내력이 적을 때
진해기초인 경우 이럴 때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로 하는 것이 온통기초가 됩니다. 근데 온통기초는 부동치마 이런 상은 유리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이 자 얘는 대칭형 건물에 유리합니다. 대칭형 이 건물에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자 이 비대칭형의 경우는 비대칭형 형태는 자 이 비틀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대칭형 건물의 경우는 이 경우는 말뚝기초가 온통기초보다 유리합니다. 말뚝기초가 유리한 형태로 갑니다. 온통기초보다 말뚝기초가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기초판 형식에 따라서 네 가지 동래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정 형식, 지정은 기초판 밑면 아래입니다. 밑면 아래. 기초나 우리가 집안이 기초나 집안 보강의 지정이죠. 지정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는 이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초판 형식하고 구분을 좀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얘들은 서로 틀립니다. 하나는 기초판 형식에 의한 분류고 지정 형식에 의한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정 형식에서는 요 둘이는 아까 깊은 기초 저게 파이죠. 피어기초, 우물통식 기초, 자망기초였고 자, 이 말뚝기초는 말뚝 지정을 한 게 말뚝기초입니다. 직접기초는 직접 집안에 기초를 설치하거나 또는 경미한 지정 정도, 잡석이나 미창, 공거 이 정도 한 정도의 보통 기초를 설치하는 직접 기초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말뚝 기초는 말뚝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어디에 많이 하는가 하중이 클 때나 또는 보통 중앙 건물들 있죠. 강공서 이런 데는 이 말뚝 기초를 기본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결선, 동결심도적인 측면. 자, 동결선, 동결심도는 겨울철에 지표가 어느 깊이를 연결한 선이 동결선, 동결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를 설계할 때 이 동결선 이하에 배치를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하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겨울철에 땅이 얼게 되면 부피 팽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동결선 이하에 설치를 안 하게 되면 땅이 부면은 그러면 겨울철에 올라가겠죠. 부피가 팽창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반복하다가 부동치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동결선 이하에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결선은 지방마다 차이가 있는데 중부 지방이 90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90cm 정도 전후 정도 돼서 보통 30cm 차이라 보면 된다. 남부는 60 전후 그리고 북부는 120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 지방, 경기도, 인천, 강원도 이런 충청북도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중부 지방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하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하중. 자, 이 설계 하중은 보통 한 문제 정도 많이 나오죠. 한 문제 정도가 현재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설계 하중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기본적인, 자, 이 구조 기준 부분 가지고 지금 건축 구조 기준 현재 이 부분의 설계 하중을 정리해 놨네요. 그래서 이 구조 기준 이 부분에는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적인 측면이 거기 나오는데, 용어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 정의는 나올 수 있는 분야만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용어 정의에서는 건물의 골조 방식, 그래서 이 7번 항에 나오고 있는 구조에서 건물 골조 방식에 대해서 건물 골조 방식 있죠? 이 개념은 간단히 알아두시고 건물의 골조 방식. 그래서 수직 하중은 입체 골조가 정확하고 이제 그래서 이 골조 방식은 수직 하중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이
골조가, 입체 골조가 지향을 하죠. 입체 골조. 골조가 지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지진하중은 이 전단벽이나 가세가 지향하는 거, 지진하중은, 전단벽 내지, 아니면 가세, 브레이스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 이게 건물 골조 방식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조 방식 수직 하중하고 일반 수직 하중은 이것이 수직 하중이죠. 일반적으로 건물의 고정 하중이라든지 그래서 사하중하고 그다음에 적지 하중, 하하중하고 적지 하중, 하하중하고 적설 하중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수직 하중으로 자 봐주죠. 알아두시고 그다음 이제 그 9번에 나오고 있는 이제 경량 칸막이 개념. 자, 이 경량 칸막이벽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그래서 하중이 1kg 유톤. 요거는 하중이 1kg 유톤 개념이 되죠. 1kg 유톤 per 제곱미터 이하인 가동인 벽체를 경량 칸막이벽이죠. 이하 1kg 유톤 정리해 두십시오. 자, 이하인 가동 벽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가동식 벽체를 우리가 경량 칸막이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요거죠. 1kg 유톤 per 제곱미터.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보통 약 요 정도 봐주죠. 10kg 유톤이 약 1톤이라고 보면 되죠. 예. 그러면 1kg 유톤이니까 0.1톤 정도 약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개념은 간단히 기본 풍속 개념은 그래서 그 재현 기간을 간단히 알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 풍속은 지표면으로부터 10m를 기준점 잡습니다. 지표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기준 잡습니다. 10m 높이에서 기준 잡아서 측정한 10분간 평균 풍속이죠. 요거에 대한 100년의 재현 기대 풍속으로 우리가 해준 겁니다. 10m 높이에서 10분간입니다. 10분간 우리가 평균 풍속 잰 겁니다. 근데 재현 기간은 자 기대 풍속 100년이죠. 100년 기준점 잡았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기본 되는 것은 100년 기준으로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조금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 골조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18번 되겠네요. 네. 모멘트 골조 방식 용어 조금 정리해 놓으세요. 모멘트 골조 방식. 자, 그래서 수직 하중하고 행력은 요거는 수직 하중하고 행력을 갖다가 수직 하중점이 행력은 일반적으로 이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라멘 골조가 지향을 하는 구조 방식이죠. 그래서 이 수직 하중하고 이 행력을 갖다가 행력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자 이런 보하고 기둥으로 구성된 라멘 골조. 그래서 이 라멘 골조가 지향하는 거죠. 라멘 골조가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라멘이란 것은 자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라는 의죠. 요거는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라는 의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틀 구조로서 여기 라멘 구조가 원래 기둥하고 기둥이 있고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가 있고 보가 있을 때 기둥이 있고 이런 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바닥판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 기둥하고 보가
바닥판 빼고, 바닥판이 있는데, 이게 라멘골조인데, 그래서 이 기둥하고 보인 라멘골조가 담당해주는 거예요. 수직 가중과 행력을 라멘골조, 기둥하고 보가 담당해주는 것이 바로 모멘트 골조입니다. 모멘트 골조. 그러면 아까 건물 골조 방식은 수직 하중은 입체 골조가 정해주고 지진 하중은 전단벽이나 가세가 닿는 건물 골조 방식이고 모멘트 골조 방식은 수직 하중과 행력을 자, 이 라멘 골조의 기둥보가 담당해주는 게 모멘트 골조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특히 7번하고 18번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이 모멘트 골조하고 건물 골조 방식은 좀 구분을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1번에 보시면 자, 이제 연성 모멘트 골조 방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모멘트 골조 방식에다가 연성을 증가시켜준 모멘트 골조 방식이 연성 모멘트 골조 방식입니다. 연성은 약간 부드러운 성질이죠. 그것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번에 이중 골조 방식, 이중 골조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놓으십시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분야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중골조, 행력, 이제 용어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행력의 25% 이상을 보는 연성 모멘트 골조,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고체의 행력의 25% 자, 이상을, 부담하는 이 연성 모멘트 골조가 보통, 전단벽이나 가세 골조하고 조합된 구조 형식입니다. 예. 요거는 이중 골조는 두 가지죠. 요걸 갖다가 이 연성 모멘트 골조하고 연성 모멘트 골조. 자, 요거 그다음에 이제 이 전단벽이나 그다음에 이 가세 골조. 예, 가세 골조하고 자, 요것이 합성된 구조죠. 예, 조합돼서 이루어지는 거. 이 조합돼서 이루어지는 골조. 요것이 이중골조 방식입니다. 이중골조 방식. 간단히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어적인 측면은 요런 골조 위주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중에 대해서 자, 몇 가지 책이 없는 것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설계서. 자, 이 구조 설계서, 이 설계 도서에는 구조 설계 개요서가 필요합니다. 구조 설계 개요서. 자, 이 구조 설계 개요서는 구조 시스템 등의 중요 개념을 기술하는 게 바로 구조 설계 개요서가 됩니다. 구조 시스템의 주요 개념을 갖다 하는 것이 자, 개요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설계 요약서가 있습니다. 요약서. 자, 이거는 건축 구조 기준 등의 기술적인 조항을 갖다가 자, 모두 만족하도록 이 작성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구조 설계 요약서는. 그리고 이제 구조 계산서가 있습니다. 구조 계산서가 여기 해당 있는데 이거는 골조 해석에 의한 부재력의 변화나 지점 반력 이런 것을 나타내야 되고 부재점의 계산한 값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이 구조 계산서를 우리가 그 도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 설계도 이 구조 설계도 자, 이 구조 설계도에는 뭐 이런 계획 설계라든지 설계도면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기본 설계 이런 실시 설계 이런 구조 설계도가 이런 것을 우리가 3단계로 나눠서 작성하는 것이 구조 설계도가 있습니다. 구조 설계도는 자, 세 가지입니다.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단계 이 3단계로 나타낸 게 구조 설계도입니다. 구조 설계도. 자, 그리고 자, 구조체 공사 시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구조 검사나 실험이 요구되거나
또는 시공 상세도 작성이 필요한 부위 등에 대해서 자, 이 구조체 특기 시방서에 의해서 자, 우리가 필요한 내용의 지침을 기술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체 시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 설계 도서에는 이 5가지가 필요하고요. 특히 그 구조 설계도에는 자, 이 3가지가 있다.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3단계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조 설계도에서는 이 계획 설계는 구조체에 대한 이것을 하는데 구조 설계소에 이제 포함할 내용이 자, 이 총 14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구조 설계 기준이라든지 하라중 등의 주요 설계 하중이라든지 구조 재료 강도 그리고 구조 부재의 크기나 위치 같은 거 그리고 철근과 앵크의 규격이나 설치 위치 그리고 철근의 정착 길이 이음위치나 길이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강제를 제작하는 이제 설치도 작성이 필요한 경우 이제 강제에서 이 접합부 설계에 필요한 우리가 강제했을 때는 이거는 강제했을 때 이 접합부 설계에 대한 전단력이나 모멘트 등에 대한 접합부의 소요 강도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기둥 중심선이나 오프셋 같은 기둥 중심선 그리고 이제 접합의 유형 그리고 치올림이 필요할 경우는 그 위치라든지 어떤 방향성이나 크기 그리고 부구조체 시공의 상세도 작성이 필요한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그 상세 기준이라든지 자 기타 이제 구조 시공 상세도 작성이 필요한 경우 이때는 그 상세하고 이런 재료라든지 그리고 책임 구조 기술자나 또는 그 자격이라든지 또는 소속 회사 명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구조 설계 연원의를 갖다가 이 구조 설계도에 포함할 내용인데 자 그런데 계획 설계를 할 때는 계획적인 설계 계획 설계는 이걸 다 포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초기 설계 과정이니까 계획 설계가 이 초기 설계 과정이 됩니다. 초기 설계 과정이기 때문에 자, 다 포함시킬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바로 이겁니다. 구조 설계 기준 1번하고 그 다음에 3번에 구조 재료 강도적인 측면 그리고 구조 부재의 크기와 위치 같은 거 4번하고 그 다음에 9번에 바로 이거죠. 접합의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책임 구조 기술자 바로 그 명의 자격 명의라든지 본사 명칭이나 그리고 구조 설계 연원일 이런 것은 계획 설계 과정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에서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1, 3, 4, 9, 13 여기 이제 기본 설계에서 했던 게 1번하고 3, 4 요 부분 되겠죠. 1번, 3, 4번 그리고 9번하고 요거에 쓰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2번, 5번, 6번, 8번이 추가적으로 기본 설계 과정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2번이 보면 하라중 등 주요 설계 하중이라든지 그리고 철근이나 앵크의 규격 설치 위치라든지 약간 구체적이죠. 그리고 철근의 정착 길이와 관련된 것 그리고 기둥 중심선이나 아니면 저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워킹 포인트나 이런 오프셋 같은 이런 것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이건 기본 설계에서는 이것만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이제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실시 설계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이제 건축주와 이제 설계사나 이런 시공자와 관련 협의해서 기본에서 보완하고 수정해서 하는 게 바로 실시 설계죠. 그러면 서로 협의해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수정해서 하는 최종 공사용 도면이죠. 구조 계산서 특기 시방 작성하는 것이 1년 최종 설계 과정이 이게 이제 최종 설계 과정이죠. 이게 최종 이제 설계 과정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실시 설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특기 시방서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뽑는 거예요. 특기 시방서 작성이라든지 구조 계산서나 이런 부분을 뽑는 게 실시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 현재 나온 거는 이 도서 개념만 현재만 나왔어요. 도서 종류가 시험에서 나왔던 어떤 것이 보였었는데, 그러면 요것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구조 설계도나 이런 내용 포함할 내용까지 구체적인 걸 한번 잡아 두시면 됩니다. 요새 시험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그 하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중에서 이제 보시면 설계 하중은 종류 고정 하중이나 하라중, 적설하중, 풍하중 이런 것이 많죠. 그리고 여기 시험이 최근에 보면 흐름이 이거죠. 나왔던 건 잘 안 나오고 이제 그 분야에서 새로운 방향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복 형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나왔기 때문에 이런 단계적인 측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하중. 자, 이 고정하중은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의 무게, 자중이 고정하중되죠. 그다음에 구조물 이제 전체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작용되고 있는 하중이 바로 고정하중이죠. 예. 그러면 고정하중은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나가는 건물이 일체식 구조들이 고정하중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체식 구조 개념이. 그래서 일체식 구조,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일체식 구조가 고정하중이 좀 많이 나가는 건물들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 방침은 그 건축물의 공작물의 각 부분 실상에 따라 산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재료의 이제 밀도라든지 단위 최적 중량, 조합 이런 거 합쳐서 하는데, 보통 철근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1입방미터당 보통 2.4톤 정도 현재 봐주고 있죠. 그래서 기본을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라중. 하라중 이 라이브 로드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험에도 언급이 자주 되니까 이 하라중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공부해 두시면 될 겁니다. 하라중은 일반적으로 이제 등분포 하라중이 있을 거고, 자, 하라중. 이 고정하중은 일반적으로 사중이라고도 하고, 이 하라중 라이브 로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부분은 보통 이 적재하중도 보통 이 하라중으로 봐주고 있죠. 이 적재하중. 건축물의 이제 바닥이나 지붕 위에 이제 실리는 하중 개념이 바로 하라중인데, 하라중은 자, 이 등분포 하라중, 이제 종류적인 측면에는 자, 이 등분포 개념이고, 등분포. 자, 등분포 하라중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1인 집중 하라중 개념이 있겠죠.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집중 하라중. 그래서 두 가지죠. 그래서 이제 분류하고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등분포는 고르게 분포되는 거죠. 건물이 있을 때 고르게 분포되는 게 이제 등분포고, 그러면 한쪽에만 집중해 이제 집중 하라중 이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등분포 하라중 개념에서는 우리가 집중 하라중하고 이제 등분포 하라중이 있는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자, 봅니다. 등분포 하라중 개념에서 주의할 것은 거기 이제 구조 기준에서 저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각 용도별 적용하는 하라중으로서 최소 값의 등분포 하라중은 이제 여기 표 보면 나오고 있죠. 이제 표에서 여러분들이 이 등분포 하라중에 대해서 자,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 등분포 하라중이 단위가 뉴턴/per 제곱미터로 해놨죠. 여기 보시면 킬로 뉴턴/per 제곱미터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등분포 하라중. 그리고 이 등분포 하라중은 거기 표에 보시면 주택부터 해서 15분 강장까지 해서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죠. 시험은
어디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등분포 하라중의 개념.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 등분포 하라중 주택을 보면 주택에 대해서 이 등분포의 대표적인 뭐 1번에 이제 주택만 먼저 봐주면 자, 이 주택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거기 발코니 공동주택의 발코니만 빼고 공동주택 이 발코니 자, 이 발코니의 개념은 보통 3kN per 제곱미터로 설계하고, 그죠? 단위는 저거니까, per 제곱미터. 약 1제곱미터당 약 적재되는 하중이 약 300kg, 0.3톤 정도 가해지는 걸로 보고, 나머지 실들은 이 주택의 거실 용도, 일반 나머지들은 전부 다 기타는, 주택에 대해서 기타는 공동주택 발코니만 이걸로 설계하고, 나머지는 2kN per 제곱미터. 최소한 이 정도로는 설계를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주택이 발코니 부분이 가장 큽니다. 자, 이 발코니 부분은 왠가하면 이사 같은 거 할 때 여기에 보통 짐들을 보통 옮겨주니까 여기에 막대한 하중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발코니 부분을 좀 주의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나요? 그래서 이삿짐도 옮길 수 있고 여기에 화분 갖다 놓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캔틸레버 안전성도 좀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최고로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발코니가 캔틸레버 형태로 많이죠. 일병 고정 형태로 많이 설계되다 보니까 여기를 가장 크게 봐주고 있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해두시면서 접근하시고 그러면 등분포 하라 중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저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사무실, 이 가동성 경량 칸막이 설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런 사무실에 등분포 하라중 설계할 때는 이런 사무실 등의 유사용도 건물에서 이 가동성 사무실 등의 이런 가동성 이 경량 칸막이를 경량 이 칸막이 공사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을 하게 될 때 설치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칸막이 벽 하중을 최소한 1kN 등분포 하라중을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할 때는 요거 설치할 수 있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칸막이 하중 최소 1kN per 제곱미터. 요것이 기본 등분포 하라중을 추가를 해줘야 돼. 요걸 등분포 하라중 추가를 해준다는 거. 요거 설치 가능할 때 요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표에 나오는 우리가 아시오. 요거는 이제 유형은 이렇게 낼 수 있죠. 이 등분포 하라중을 그 표 많이 나왔는데 가장 큰 것을 우리가 구하라는 등분포 하라중이 가장 큰 것이 어디입니까? 이런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순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가 눈을 확인해가지고 암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라중에 대해서는 정리하시고 그래서 특히 그 해당 실에서 어디가 더 크게 되는가 또 보시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는 수술실이나 이런 공용실 이런 복도 같은 부분이 크고요. 다른 분야보다는 그래서 그걸 성호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박시설도 보면 일반적으로 공용실과 해당 복도가 더 크죠. 5kN이고 나머지는 2kN 객실이나 이런 부분은 2kN 차이가 있죠. 그리고 특히 사무실 개념에서도 보시면 이제 사무실은 이제 문서 보관실이라든지 특수용도 사무실 이런 부분이 5kN으로 좀 크죠.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주차장 부분을 좀 보십시오. 10번의 그 주차장. 주차장은 거기 보시면 그래서 옥내 주차구역하고 옥내 차로의 경사로하고 오개하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16kN으로 설계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를 좀 비교해서 학습을 해 두시기만 주차장 부분을 봐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집중하라중. 집중하라중, 저긴 한 부분에 되기 때문에 이제 집중하라중에서는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집중하라중은. 그래서 집중하라중도 도표로 거기 이제 기본 집중하라중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집중 하라중은 좀 주의할 것이 공장 같은 거, 공장이나 이런 창고 건물에서, 공장이나 이런 창고 건물에서, 이 창고 건물이 있을 때, 공장이나 이런 창고 건물에서 이 지붕 구조물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고정하중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걸 더 해준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고정하중에 추가적으로 주요 구조부재나 트러스 하연재 임의 절점에 최소 10km 유턴이 집중해당이 그래서 요 구조물에서 적인 측면에서 그거 체크해 두시고 최소 10km 유턴. 자, 이 집중 하라중을 고정하중에 이제 매달려 작용한 것으로 설계한다는 거, 여기 매달려서 설계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거 주요 구조부나 트러스 하연재의 임의적 결점에 10km 유턴, 여기 매달려서 설계한다는 거 기준을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 용도 지붕 구조는 기타 용도에서는 기타 용도하고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용도의 지붕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1km 유턴, 최소 1km 유턴이니까 약 0.1톤 정도 되겠죠. 집중을 하중, 고정하중에 추가해 주면 돼. 이것을 플러스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고정하중에다가 추가는 이걸로 해주고, 보통 공장이나 창고 건물은 여기 매달려서 설계하는 걸로 한다는 거, 그래서 조금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라중 저감에 대해서 간략히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둬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라중 저감적인 측면. 자, 요 측면은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구조 기준의 이 해설형 유형, 이것을 아마 서술형으로 해서 약간 수정해서 낼 수 있는 방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네. 하라중 저감. 그래서 하라중 저감에서는 거기 영향 면적에 따른 저감해가지고 나오는데, 영향 면적은 구조 부재에 미치는 하중 영향을 바닥 면적으로 나누어준 거, 이것이 영향 면적인데, 그래서 이 영향 면적과 관련돼서 거기 이제 식을 보시면 이 하라중 저감 계수를 구하는 식, 하라중 이 저감 계수 지금 현재 C로 나타냈죠. 이 C는, 이 식은 0.3에다가 플러스 해놨죠. 그래서 그 수치가 조금 잘못된 거네요. 4.2 분자에 4.2 아마 오타가 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트 A 루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때 A가 영향 단면적을 루트 해주면 되죠. 이게 영향 단면적을 계산해서 하라중 저감계수가 구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이 영향 단면적을 루트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0.3에다 플러스 4.2 나누기 영향 단면적을 루트를 해서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요 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때 영향 단면적에 대해서는 기둥이나 기초의 경우는 부하 면적에, 요 영향 단면적은 기둥하고 기초에 대해서, 기둥 기초에 대해서 요거는 부하 단면적의 4배까지 하시죠. 부하 단면적의 4배까지 할 수 있고, 보의 경우는 부하 단면적의 2배로 하고, 2배. 이거는 4배, 이거는 2배. 개념되고, 그 다음에, 이 슬래브는,
슬래브는 그래서 부재마다 차이가 있죠. 이거는 이제 부하 단면적 하면 되겠죠. 단면적. 그래서 요거는 보는 2배. 그 다음에 기둥과 기초의 경우는 4배로 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부하 면적 계산할 때 부하 단면적 계산 이 캔틸레버의 경우는 틀려집니다. 캔틸레버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캔틸레버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요 기준을 정리하시면서 우리가 제한사항에서 이 저강계수 있죠? 이것을 서술형으로 낼 수 있는 것을 좀 대비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그래서 이 저강계수는 2계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강계수는 0.4 이상, 그 수치 정확히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계층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강계수는 0.5, 그리고 5kg 유톤/제곱미터 초과하는 하나중을 저감할 수는 없습니다. 없으나 2계층 이상에 지지하는 부재의 저강계수는 0.8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중을 5kg 유톤/제곱미터 이하의 공중 집회 용도에 대해서는 하나중을 저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자 그래서 그거 체크하십시오. 하나중을 5kg 유톤/제곱미터 이하의 공중 집회 용도 있죠. 요 경우는 저감을 안 해줍니다. 공중 집회는 너무 많은 그것이 가해지기 때문에 자 저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전용 주차장 하나중에 저감할 수 없고요. 그런데 2계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는 자 보통 0.8까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일방형 슬래브의 영향 단면적은 슬래브 경관에다가 슬래브 갖다가 폭을 갖다 곱해서 산정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 슬래브 폭은 자 경관에 보통 1.5배 자 5배 아니 1.5배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1.5배. 그래서 여기에서 저강계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서술형으로 낼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직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이런 저강계수적인 측면은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리고 아까 저강계수의 계산 문제도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식을 알아두시죠. 0.3 플러스 자 4.4가 아니라 4점입니다. 나누기 그래서 이 영향 단면적을 루트로 해서 나누어 주시되 계산하는 문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설하중 이 적설하중은 자 이런 기본적으로 보통 지붕 위에 쌓이는 눈의 무게가 적설하중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일반적인 이 고정하중을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이 적재하중이 하라중하고 하라중. 그래서 이 세 가지 하중을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이 수직 하중으로 보통 설계를 해줍니다. 요거는 수직 하중으로 봐서 설계를 합니다. 적설 하중까지. 그래서 고정 하라중. 그러면 일반 지역에서는 이 두 개, 일반 지역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일반 지역에서는 요걸 장기 하중으로 일반 지역에서는 설계를 합니다. 장기 하중으로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적설 하중을 이제 요걸 플러스 시켜주는 데는 이제 다설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적설 하중까지 보통 플러스해서 봐줍니다. 요것도 장기 하중으로 설계를 해줍니다. 보통 설계를 할 때 적설 하중은 단기 하중으로 설계를 하는데 다설 지역에서는 장기 개념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 지상 적설 하중 기본값 정하는 것도 재형기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100년입니다. 모든 것은 기본 재형기간 설정하는 것은
100년을 기준 잡아서 설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설하중 개념은 지금 내지는 않고 있는데 혹시 이제 나오면 어떤 개념이 나올 수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적설하중은 일단은 보통 이 지상적설하중에서 우리가 잡을 때 최소 지상적설하중을 얼마로 볼 것인가 그 개념하고 재현기간은 100년을 기준 잡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 적설하중 봐줄 때 지상적설하중을 봐주는데 이 최소 기준은 이걸로 봐줍니다. 최소 적설하중은 0.5 정도로 봐주겠습니다. 0.5kN per 제곱미터. 이걸로 최소 지상 적설하중을 보통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제 이 지상 적설하중의 기본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팩트를 요걸 암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지상 적설하중. 이 적설하중의 이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값이 거기 주어질 겁니다. 적설하중의 기본값표를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래서 가장 많이 봐주는 지상 적설하중을 가장 많이 봐주는 요거를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좀 많이 봐준 데가 울릉도나 이런 대관령 이런 부분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태백산맥 주변 있죠. 강원도 그 부분에 눈이 많이 오죠. 그래서 여기는 지상전의 7로 보죠. 7kN으로 per 제곱미터로 봅니다. 그래서 7로 봐준다는 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데가 강릉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오고 있죠. 강릉 지역. 강릉도 이제 눈이 오면 많이 오죠. 그래서 요거는 3kN per 제곱미터를 3으로 설계된다. 3. 강릉. 그리고 속초 부분은 그래서 우리나라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 동해안 쪽이죠. 여기 주변이가 습도가 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눈이 좀 많이 오죠.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2kN per 제곱미터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천이 얼마로 봐주는가 하면 0.8로 봐주죠. 0.8로 봐주고 그리고 정읍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말이죠. 울진이라든지 정읍이나 울진이 0.65로 봐줍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나머지는 그러면 서울이나 이런 다 해당되겠죠. 0.5로 봐줍니다. 그래서 0.5로서 최소 기준이 그래서 0.5가 되겠죠. 이거 개념이 되는 거예요. 0.5kN per 제곱미터 되죠. 그래서 어느 지역이 주어져 가지고 그래서 계산 문제를 유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암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암기 힘드시면 울릉도나 대관령 7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0.5 그러면 서울이나 일반이 다 여기 들어가니까 대도시들이 대부분 여기 들어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 적설하중 계산하는 것을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지붕 적설하중 계산하는 문제를 내지 않겠느냐. 평지붕에 적설하중을 구하라는 문제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지붕 적설하중 계산은 그래서 아마 기본 팩터를 주어지고 아마 요거를 이걸 아마 미지수로 둘 겁니다. 그래서 기본 지붕 적설하중 계수에다가 지붕 적설하중 모르면 나오는 숫자 다 곱하시면 됩니다. 식이 생각 안 나면
노출 계수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온도 계수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중요도 계수에다가 중요도 계수 곱하기, 적설하중 기본값을 이제 곱해서 산정하면 되니까, 적설하중 기본값. 그래서 제 예상은 아마 주어지게 되면 이걸 미지수로 주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를 꼭 전체를 다 주어지지 않고, 뭐 지진 우리가 구할 때도요, 하나를 미지수, 하나를 딱 뺐거든요. 나머지는 팩타를 주어집니다. 왜? 우리가 뭐 어떻게 단계가 시험을 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값을 미지수로 주어질 것 같습니다. 이건 주어지고, 그런 유형으로 아마 문제가 나오지 않겠네요 봅니다. 그래서 요 적설하중의 이 기본값에 대해서 자 요거 자 암기를 해두죠. 서울 가지고 내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0.5kg였던 최소 기준을 자 설정 우리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 계수는 난방 구조 온도 계수라는 거. 온도 계수는 이거는 보통 난방 구조물일 때는 뭐 1로 봐주고, 그 다음에 비난방 구조는 1.2로 봐주니까 온도 계수는 난방 하나야, 비난방이야. 비난방이 되게, 그럼 난방하면 1이고, 비난방은 1.2. 이게 온도 계수니까. 그리고, 중요도 계수는 그 지역에 뭐, 특이야, 1이야. 그래서 뭐, 특이 1.2고, 특이일 때는 1.2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1등거에 1이야. 그러면 1 대주면 되죠. 그래서 1.1. 특일 때는 1.2고, 1일 때는 1.2. 그 다음에 2일 때는 1.9. 그 다음에 3일 때는 0.8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주어질 겁니다. 중요도에서. 그러면 혹시나 요 두 개 팩터에 대해서 혹시나 알아두십시오. 적절하죠. 하중 기본값하고, 그 다음에 온도 계수. 이걸 미지수로 혹시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아마 주어질 거예요. 이거는 전체를 다 계산한 문제는 못 내니까. 그래서 요걸 조금 주의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이 적설하중 부분은 아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